난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해인걸.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걸.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 들고 모여봤자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모난 돌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친구들도 나를 말리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박수로 한번 해보는 거야. 힘을 주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몸치인 저도 막 리듬을 타며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들 새날이 새롭게 밀고 있는 민중가요 히트곡 민주승리가였습니다. 가리봉동에서 임지혜 씨가 신청한 노래. 자, 출발할게요. 예,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7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명숙님. 예,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우리 큰 누나, 큰 언니. 그 모든 걸 다 아우르는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인정하시는 저 표정. 아니 제가 교회를 가면은 막내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데 가면 큰어른 대접을 받는다고 그런 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솔직히 말 나이 다 세 분 다 몰라요. 네. 그냥 본인 인정하시니까. 네. 자, 다음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예. 패널들로만 보면은 이제 청일점이라고 하는데. 네. 좋으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자,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일종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 소년. 네. 머리가 짧아지면서 tomboy. 소년스러운 네. 그런 느낌이고, 본인은 누나 역할을 하고 있죠. 제 흑먹어에서.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어때요? 거기는? 정체 상태. 정체 상태인데요. 네, 누나 제 흑먹어 그냥 안 보셔도 되니까 구독만 해주세요. 네. 맞아, 구독 진짜 중요해. 네. 숫자가 진짜 중요해. 자, 알겠습니다. 누나 제 흑먹어 한번 꼭 한 번씩 가보시길 바라고. 자,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또 3개가 올라왔는데 기각된 것들 먼저 한번 본인들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 애주가라서 이 이슈가 눈에 띄었는데 이제 페트 맥주가 갈색 페트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음. 그래서 다른 음료수들도 이제 색깔 있는 페트병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맥주는 갈색으로 하지 않으면 맛이 변질 우려가 있어서 고민이 깊다라고 하는데 이참에 아예 페트병을 다 없애면 어떨까 싶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요즘에는 구청에서도 많은 문화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이 문화 강좌가 공무원하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떤 유착의 고리가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얼마 전에 그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피부과에 가서 네, 굉장히 저렴한 액수로 네, 피부 관리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관계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문화 강좌를 통해서 만난 사이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러한 또 문제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다른 구청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있는지 저는 좀 조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 채택된 이슈와 이슈는요. 부촌의 민낯 경비원 월급 올려달랬더니 점점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보고 느낀 거는 있는 놈들이 더하구나. 그치요? 네. 이거 발제하신 분이요? 그 저희들이 이제 경비원 일하시는 분들이 박봉이다. 또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제 입주자분들하고 좀 갈등이 있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규모 단지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빌라촌입니다. 빌라촌. 소위 뭐 강남이나 뭐 대한민국에 산다는 동네의 빌라촌들은 10세대 미만 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하는 일에 그 어려움을 차치하고라도 단순하게 월급만 비교해 봐도 일반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경우 전국 평균이 175만 원 정도 되는데 빌라촌은 11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24시간 하루 종일을 격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니까 하루에 14시간 30분을 24시간 중에 14시간 30분을 무급 휴게 시간으로 강제로 징집해 놓고 9시간 30분만 일한다 하고 최저임금을 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14시간 30분 동안 저녁에 7시간, 뭐 낮에 7시간 30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임금을 못 받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지금 점점점 아까 푸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경비원 월급 달랬더니 점점점 그럼 계약 해지. 우린 또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도 부촌에 네. 경비하시는 분들인데 월급도 적고 네. 처우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지. 그렇죠. 참 사실 그럴걸요. 평상시 때 갑질도 더 심할걸요. 네, 그럴 제 것 추정하기에는 그런데 같아요. 근데 그 월급 하나 올려주려고 하면 그만둬. 그럼 뭐 잘라. 이런 방식이면 좀 그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건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부촌이잖아.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데면요 분명히 그 경비 노동자분들의 서비스도 훨씬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고급을 요구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기준치, 평균치에만 도달한 어떤 그 관용이라든지 서로 같이 살아가는 상생이라든지 이 정도만 생각해도 조금 많이 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적은 빌라촌은 6세대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래 봐야 한 가구당 10만 원씩만 올려주면 6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분이 교대로 일하시니까 30만 원, 30만 원. 그래서 이제 용역업체에서 많이 원한 것도 아니고 30만 원 정도 올려주면 한 14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건데. 네.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평균 월급 175만 원. 근데 여기는 월급 110만 원. 일하는 건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격일제. 네. 야, 참 심하다 진짜. 자질구레하게 일할 거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그 빌라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을 만나 봤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만 만나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전체의 어떤 뭐 입주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한번 같이 한번 또 의논을 해보면 이런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건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휴게 시간을 많이 늘린 거죠. 음. 그래서 뭐 명숙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도 좀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가구 12세대 이렇게 모이니까 아파트는 그냥 입주자 대표분들이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네. 다 모인대요. 있는 사람들이고 정치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참가해서 얘기를 해야 뭐가 내 어떤 이해관계가 지켜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뭐 이제 몇 분이 얘기를 해도 목소리 큰 사람이 야, 그거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배운 사람이 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이건 좀 너무하다. 110만 원 주면서 음. 요즘 110만 원이면 생활 전혀 못해요. 사실상 12시간 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레드존님, 안녕하세요. 푸른나무님. 촛불의 심장은 광화문인데 현재 서초동과 여의도로 찢어져 그 힘이 분산돼 보입니다. 처음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서초동에서 서초동 촛불 집회 최후 통첩까지 여러 의미에서 성공했지만 자유한국당과 기독교 단체는 촛불의 심장 광화문 빈집털이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빈집털이에 성공한 자유한국당과 기독교 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부족한 인원수를 위해서 공간을 넓게 안고 태극기를 흔들어 부족한 인원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언론에서는 과대 포장해서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기독교 단체들이 촛불의 심장 광화문이 아닌 태극기 단체가 집회했던 서울역이나 다른 공간에서 했다면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까 의문입니다. 제 생각은 촛불의 심장인 광화문부터 되찾고 프레임 전환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국 수호에서 벗어나 계엄령 문건, 황교안과 윤석열 직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다시 모여 전국으로 확대해야 총선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많은 인원이 집결하여 촛불 집회를 계속 이어가야 하고 촛불의 심장인 광화문을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 기독교 단체 등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촛불의 뿌리이자 심장부터 다시 찾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광화문 고층 건물에서 사진 찍기도 좋고 뉴스 화면에 영상으로 담기도 좋잖아요. 매주 광화문으로 촛불 집회를 탄핵 전국처럼 이어나가고 계엄령 문건, 황교안과 윤석열 직인 프레임이면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잖아요. 시사타파 이종원 대표가 주최하는 촛불 집회 10월 26일은 여의도지만 11월부터는 광화문이라는 촛불의 상징을 되찾고 프레임 전환했으면 합니다. 광화문을 되찾아 자유한국당 무리들의 설 자리를 뺏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푸른 나무님 광화문 사수에 동의하신다면 시사타파 촛불 집회 주최 측에 건의 좀 해주세요. 잠자다가 일어나 최민희, 손혜원 콜라보 방송 듣고 빡쳐서 새벽에 글 올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정청래 의원님과 유튜브 방송할 때 건강해 보이시던 몸이 최근 방송에서 보면 많이 여유어 보입니다. 건강에 늘 유념하세요. 방송 오래 하셔야죠. 그래 보이나요? 보시기에? 살 빠져 보입니까? 가까이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광화문에서 그 집회를 처음 시작한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청와대 가깝기 때문에. 그래 박근혜 요런 거였었고 사실은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지가 됐죠. 광화문 자체가. 근데 이제 검찰의 난 이때 검찰청 앞에 직접 가서 하자. 그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검찰에게 항의하려면 검찰청 앞, 그 이제 국회에 공수처 설치하라고 또 요구하려면 국회 앞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광화문에 계속 집회 신고를 내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래서 집회 신고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좀 있고 그런 건데 또 언젠가는 제가 광화문을 사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월 달도 10월 달 내내 광화문에 자유한국당 등이 집회 신고를 내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측면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감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는 광화문에 다시 모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성지는 그냥 잠시 내줬더니 그걸 빈집털이 한다고. 가끔씩 빈집털이란 말이 팟캐스트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유력한 팟캐스트가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팟캐스트들이
안 올라와요. 무슨 사정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등해서 아, 그걸 빈집털이라고 네, 하고. 팟캐스트 때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일단은 다 알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의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레드 존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스타투님. 안녕하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업로드 해주시는 새날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전자담배에 관련한 안 좋은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더니 이제는 급기야 전자담배 금지 법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담배가 몸에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논문과 연구 결과로 입증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 미국에서 발생한 마약 성분 액상 사용으로 발생한 폐질환을 마치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이 상황을 두고 보기가 힘듭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전자담배 유저 커뮤니티에서는 극우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또 세금 때문에 이러는 거냐 뭐냐 여러 이야기만 나올 뿐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기사와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접한 사용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현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에 비판한 일은 비판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항은 뻔히 나와 있는 팩트가 있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생각을 저 또한 접을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여당에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마당에 이런 쪽에서까지 지지율에 영향이 가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좀 더 영향력 있고 스피커가 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다 보니 새날이 생각나서 되는 대로 적어봅니다. 방송에서 한번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말씀이 맞죠? 아무래도 담배보다 전자담배가 더 해롭겠습니까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발생한 마약 성분 액상 사용으로 발생한 폐질환을 마치 모두 액상형 전자담배가 그런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 안타까우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전자담배 애용자실 수도 있고 전자담배를 판매하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이 나서기엔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레임이 그렇게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자담배는 무해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담배를 팔고 있는 담배 인삼공사 KTNG가 사실은 이 의혹에 대해서 뒤 배후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전자담배가 되게 싸게 나왔을 때 이걸 올리는 것도 다 그쪽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주류 시장에 새롭게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 자체가 이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기득권 자한당 뭐 검찰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어마어마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하는 그 진입 장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근데 전자담배가 여러 가지 종류가 대부분 다 있는데 안 피게 되더라고요. 진짜 담배를 제외하고 나면 다른 담배는 그냥 저한테는 안 맞아서 그냥 에이 좀 적게 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진실이 너무 왜곡되니까 이분 입장에 답답하신 것 같은데 정보를 좀 더 보내주세요. 우리들은 이쪽 전공이 아니잖아요. 예, 자 감사드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 댓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5천만 분의 1 대한민국인입니다. 님. 이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개 같은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촛불을 들 겁니다.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외칠 거고 한 표라도 분명히 투표할 겁니다. 개혁해야 한다. 이 땅의 청년들이 살아야 하는 오늘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내일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 개혁해야 한다. 3기 민주정부님. 이 글을 쓰면서 잘난 체를 한다고 욕을 먹을 것도 같긴 하지만 소시민의 목소리니 새날의 PD부터 새날의 관련자분들이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아는 선배와 카톡을 하다가 이 글을 읽는 분에게는 미안하지만 구속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왜 구속을 말했는가 하면요.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리고 자제분들까지 DNA가 남다른 훌륭한 집안으로 봤고 모두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는데 정경심 교수에게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보고 아, 검사들에게 뭔가가 있다.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추악한 검찰이 집안을 모두 털어도 안 나오니 영장 담당 판사의 뒤를 캤거나 약점을 잡았거나
그게 이번 판사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검사들의 추악한 면을 보여주지 않았나 봅니다. 제 기준에는 여기까지 진행한 검찰의 행위를 제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개국본과 함께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은채 은비 아빠입니다님. 이럴 때일수록 경문 가사 들으면서 다시 마음 다잡고 저 몰상식학 삼각 편대를 무너뜨립시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 여러 명이 두드리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항상 새날 감사합니다. 정치 무지랭이였는데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아름달님. 손혜원 의원 의견에 엄청 공감해요. 패스트트랙 수사는 제대로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을 겁니다. 민주당 한두 명 엮어서 공정한 척 할까 봐 그게 걱정이고요. 법과 원칙을 안 지키는 상대에게 법과 원칙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요. 전에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문준용 씨 대응처럼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손혜원 의원님 목포 건도 당시에 즉각 반박해서 그나마 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테고 최소한 서로 의견이 다르니 지켜봐야겠네라는 사람이 생기니까요. 피 라이트 대연님.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 중에 자한당 의원들의 예의 없음을 대통령께서 많이 참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폭력과 독재와 무력을 즐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두가 벌벌 개처럼 기어서 두려움에 휩싸여 하고 싶은 행동과 말들은 완전 봉쇄돼 버렸겠죠. 7, 80년대 박정희 정권이 그랬고 전두환 정권이 그랬죠. 박정희 시대 때는 대학생이 머리가 길어도 잡아 가두고 가요나 유행가도 금지시켰고 심지어 호빵 같은 빵집도 학생들은 못 갔죠. 금지된 곳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은 공부나 해야 했고 빵집 같은 곳은 데이트하는 장소라고 여겨서 학생들의 작은 모임까지도 일일이 학교 주임이나 교사들이 빵집 점검을 매일 해댔고 들키면 남자들은 몽둥이로 맞았고 여자들은 손을 들고 벌을 서고 심지어 퇴학까지 시켜버린 학교도 있었죠. 대통령에게 교사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자유는 한정되었고 방공이니 간첩이니 이런 교육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거의 매일 듣는 교육이었습니다. 해외에 가려고 여권을 신청하면 가기 전에 간첩에 대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봐야 했고요. 또 대부분 지방학교에선 국민교육 헌장을 어린 10살 아이가 다 외워야 집으로 돌려보내고 못 외우면 다 외울 때까지 해가 지도록 집에 못 가게 했죠. 심지어 해초리로 외우지 못한다고 때리는 학교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내린 교육 방침은 다 의무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정치에 반발하는 자들은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서 죽거나 몸이 망가졌고 가족들은 주민증에 빨간 줄이 그어져 평생 직장도 못 갖고 죽었죠. 생존한 사람들은 조용히 숨어 지내고요. 개인의 자유가 너무 많아진 지금 사람들은 독재 정치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 잊어버렸고 젊은 사람들은 독재라는 의미를 이론으로만 상상하고 실제적인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전혀 실감이 나질 않죠. 주체할 수 없는 정치적 자유가 남발되고 넘쳐나는 지금 누구나 대통령은 비방하는 글을 써도 안 잡아갑니다. 아무나 개인 방송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모욕해도 안 잡아갑니다. 정치적인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퍼져도 안 잡아갑니다. 나라를 통째로 뒤집어버리고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증거가 나와도 안 잡아갑니다. 대통령은 죽어라 일하는데 반대자들은 재미삼아 놀려대고 독재자라고 물러나라고 소리쳐도 안 잡아갑니다. 전두환은 이러한 시민들을 탱크와 칼과 총으로 다 사살해 버리거나 감옥에서 고문해서 고통에 죽어가게 했죠. 문재인 정권도 전두환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포악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반대자들을 오히려 이해하려고 합니다. 정치를 더 잘 하려고 눈이 퉁퉁 붓도록 치아가 다 빠지도록 일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을 가짜 뉴스만 보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댓글에 취해 산다면 당신이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생각 없는 증오자로 악인이 되어버린 슬픈 결과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정치 싸움에 가담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 밥이 되어버린 당신에게 하등의 유익도 없는 일을 욕심 많은 저질의 정치인들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처럼 지금 현존하는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쓴 악질적인 모욕주기 댓글로 당신이 감옥에서 죽도록 두들겨 맞았나요? 학교에서 또는 직장 아무 곳에서라도 정치적인 교육으로 쇠뇌당하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나요? 그 무엇이 문재인 정부가 독재라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개구리처럼 말도 듣지 않고 천하의 못된 막말로 대통령을 매일 우롱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반대만 해대는데도 대통령이 본인이 무력을 행사해서 다 처단해 버리기라도 했나요? 그 어디에 독재가 있으며 독보적인 두려움의 존재로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있나요? 이유 없이 분별력 없이 논리 없이 가짜뉴스에 취해 대통령을 모욕만 해대는 레밍 신드롬에 걸려버린 당신 같은 사람조차도 감옥이 아닌 대통령의 포용력과 참음으로 지금 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대통령이 정말 독재자라면 당신은 이미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랬듯이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당신이 즐겁게 자유롭게 휘둘러대는 악의적인 글로 피해가 없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나중에 당신의 모든 댓글이 당신에게 덫이 되어 후회할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긴 글을 씁니다. 사과를 둘로 쪼개어 똑같이 주는 그런 저울 같은 정의로운 사람보다는 사과를 6대 4로 쪼개어 6은 상대에게 주고 자신이 4를 먹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선한 사람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야, 글은 길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네. 명문장입니다 지금. 자, 고맙습니다. 이분 성함이 P Right there. 라이트 데어? 예.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 라이트 데어님. 와. 자, 계속하십시오. 희마리님,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생각납니다. 뇌종양임에도 보석 허가를 안 해주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후 보석을 허가해줬죠. 검찰은 물어뜯은 사람이 죽어야 끝냅니다. 개쓰레기 또라이 집단. 어휴. 태상검님, 조건씨 주변 70명 참고인 조사당하고 병원마다 수술 거부당하고 꾀병이라는 날조 뉴스가 살포되고 지상파들이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줘도 종편들 날조 뉴스 박살을 낼 텐데 검찰과 언론이 맘만 먹으면 멀쩡한 사람도 파렴치범 만드는 무서운 세상. 이리터블님, 의료 상식이 아니라 지 맘대로 평가하고 의사면허 갖고 있는 떡검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의료진단을 한다면 어찌 의료진단을 믿을 수 있나요? 미차 킴님, 황교안을 제발 특검에서 이 쿠데타 반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황교안과 자한당 집단들 다 조사해야 한다. 더도 덜도 말고 조국 가족만큼. 피터팬님, 황교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제멋대로니 이거 답답하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데 정말 떡검이냐? 수사할 게 이렇게 많은데. 무늬몽맨님, 황교안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윤석열은 이것을 뭉갰다고? 도대체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그 황교안이 고소하고 그 윤석열이 조사를 한다고? 이게 나라냐? 이게 법치냐? 가발 쓴 콘도르님, 조사가 아니라 구속시켰어야 맞죠. 이 나라 법이 이것밖에 안 되니 촛불을 드는 겁니다. 황품권을 구속하라. KS님, 이 당시 유난히 황교안이 군 순찰을 많이 하였었고 계엄을 해야 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는 시민이 방송에 많이 잡혔었고 인터넷에 계엄 관련 말들을 많이 쏟아냈었다. 일련의 일들이 동시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합리적으로 계엄령 문건을 이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너무 높다. 해당 문건이 나온 상황이므로 전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개검찰아, 이번에 다시 조국 가족 쥐잡듯이 계엄 관련도 한번 제대로 쥐잡아보자. 신발끈 묵자님, 비상계엄령 문건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실행되지 않았기에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대단히 심각한 사건임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덮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황교안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검을 해서라도 발본 3권에서 내란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만 합니다. 국민을 탱크와 총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조현천을 잡아들이고 조국 장관 가족 털듯이 조사해야만 합니다. 예, 엄중한 사건이죠. 네. 장장장 유죄됐다고 그날이를 치는 이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현천이 출국해 버렸다고 그 명령 개통안에 있던 황교안이나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자, 일단 알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장혜숙님. 자한당 의원들은 뭘 잘 못해도 수사도 하지 않고 대가도 치르지 않네요. 맥콩강님. 자유한국당아 어떻게 해줘야 하니? 강원도 산불 나면 그냥 둘까? 외국 순방도 하지 마. 법무장관도 임명하지 마. 사법개혁도 하지 말고 통일도 하지 마. 일본은 건들면 안 되고 집값도 잡으면 안 돼? 그냥 놀까? 그러면 또 논다고 난리 떨 거잖아. 그렇죠. 뭘 해도 발목 네. 잡고. 예. 명송님. 조국 장관님 고생하시는 걸 보며 마음 아팠지만 이번 기회에 지난 100년 동안 선한 국민들의 목에 달라붙어 피를 뽑아먹던 외놈 프락치의 형태를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속속들이 썩어있는 사법부와 토착 외구당의 행태, 언론과 검찰의 광란, 저들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들입니다. 이번에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사실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겐 테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100년 묵은 저들의 권력, 미친 이무기의 몸통에 100만 개의 죽창을 꼽아야 합니다. 지금은요. 냉철한 이상보다 어쩔 때는 그 뜨거운 선동이 더 필요한 시기일 것 같아요. 저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흐름에 따라서는 아주 차갑게 분석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가슴을 뜨겁게 올리는 선동이 훨씬 더 중요하게 와닿을 때가 있는데 전쟁에서는 선동이 더 중요하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키스스스님. 양아치가 싸움을 잘하면 조폭이 되고 구라를 잘 까면 기자가 되고 공부를 잘하면 검찰이 됩니다. 가끔 검찰을 비난할 때 조폭 집단이라고 하는데 듣는 조폭 기분 나쁘니 조폭이 매우 나쁜 짓을 하면 검찰 집단이라 하십시오. 돈 많고 힘센 놈들한테 꼬리 흔드는 기자한테는 관심 주지 마시고요. 관종이니까요. 배액수님. 특수부 수사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고문기술자 이근한이 하던 수법 같습니다. 이근한은 육체적 고문을, 특수부는 정신적 고문을. 따라서 신고문기술자라고 명명합시다. 이은주님. 어제 윤석열 국감을 보고 더킹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까방권을 모두 소거했습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욕망하는 한 검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말의 정의를 바라는 건 그저 내 개인의 희망일 뿐.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로 그와 그의 사단이 얼마나 모질게 조국 장관님 일가를 난도질했는지 수사하고 처벌하는 날이 꼭 오길 바랍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공수처 설치, 문재인 지지, 포와 같은 언론에 맞서 꼭 우리 대통령님을 지킬 것입니다. 예. 닉, 계속하시죠. 닉네임 김양입니다. 김양님. 나는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건만 나 또한 지금 당장 검찰이 날 잡아가도 찍소리 한번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첫째, 고백한다. 중학교 때 봉사활동 시간에 친구랑 삥땅 치고 놀면서 사인을 받았다. 나는 초졸인가? 둘째, 고백한다. 나는 학창시절 컨닝도 몇 번 했다. 셋째, 고백한다. 나는 대학 때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몇 번 받았다. 넷째, 고백한다. 나는 영화관 빨대를 한 움큼씩 가방에 넣어왔다. 다섯째, 고백한다. 나는 전 직장에서 나올 때 볼펜, 포스트잇, 칼, 자 등등을 집에 가지고 왔다. 여섯, 고백한다. 이웃집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를 뿐더러 마주쳐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 않았다. 일곱, 고백한다. 만성두통, 만성피로, 디스크 등등 꾀병을 달고 산다. 어제 국감 때 여상규 할배도 허리 디스크 있다며 울먹이던데. 무서워요.
이런 날을 검찰이 우리 집 압수수색할까 봐서요. 영화관 빨대? 영화관에 가면 요즘은 그냥 빨대 빨대 가져가요. 같은 네. 거. 아 그거 그 네. 팝콘 시키고 콜라 시켰을 때 먹는 거. 라임님, 왜 몰랐을까? 윤석열의 최종 목표가 조국이 아니라 검찰 개혁의 의지가 가장 강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걸. 이번에 검찰 개혁 의지를 꺾어버리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검찰 개혁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될 테니. 코르 9657님, 윤석열 뼛속까지 검찰 지상주의자, 정치적 야심 있어 보여. 정치 떡검 위치 악용해서 정치하는 것 보면. 푸른 늑대님, 배운 자들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먹으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흉기가 된다. 성렬아, 이제 그만 너의 허망한 욕망을 내려놓거라. 못난 놈 같으니. 이완용이도 그때는 자신이 역사의 매국노로 기록되리라 몰랐느니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TH 킴님. 검찰의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심만으로 기소한 최초 사건입니다. 둘째, 의심은 범죄 증명을 위해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셋째,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넷째, 의심 정보를 언론에 흘려 인민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다섯째, 검찰 권력이 감정적이고 거만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은로츠님, 훈나님 힘내세요. 미국에서 열심히 보고 있네요. 한국에 가서 촛불 집회 같이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3학년 대학 갈 딸 둔 엄마라 못 가고 있어 미안합니다. 저희 딸도 대학을 위해 스펙 쌓고 미국은 공부로만 장학금을 받아야 합니다. 잘 살지 못해서 대학 가고 장학금을 받으려면 스펙 쌓고 성적 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 때는 일도 시켰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조국 따님 혼자만 문제가 되나요? 그렇다면 내가 정경시민이 나를 잡아가라고. 훈남님, 저도 고국 가서 개검 떡검과 같이 싸우고 싶은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항상 응원하고 네이버에 열심히 댓글 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에 계시는 그 교포분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시는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우린 복 받은 거야. 근데 여기서 훈남님이 푸른 나무님이신가요? 아니면 따로 훈남님이 계신가요? 가져오신 분이 알아야지 어떻게 알아요? 아마 어떤 방송에서 알렸어? 훈나님이 훈나님으로 들린 들린- 게 아닌가 아, 싶어요. 그렇기도 하죠. 그 실제 봤는데 훈남이구나. 네, 그래서 이러면서. 저는 처음에 훈남이신 훈남님 뭐 이렇게 읽을까 하는데 그게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따로 훈남님이 계시는 줄 알고. 이 나이에 혼남 즐거운 일은 아니고요. 푸른 나무의 주말이 푸나예요.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무도하리님. 어제 집회에 가지 못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얼마나 모이셨을까 궁금해서 실시간으로 신비TV와 서울의 소리 보느라고 폰에 붙어서 살았답니다. 내가 참석하지 못하면 사람 수가 적어지지나 않을까 머릿수 채우러 가야 하는데 그런 심정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엄청 많이들 오셔서 저녁 때는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 하나 꿈쩍 안 하는 뻔뻔한 검찰들 때문에 스트레스로 말라버릴 지경인데 말 그대로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한 마음이 듭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꼭 참석하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레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언제나 저에게 위안이 되는 새날, 언제나 응원합니다. 대전에서. 고맙습니다. 수공님, 몇 번의 집회를 다니면서 천사들을 봅니다. 나 혼자 한다고 될까 생각했던 과거가 부끄럽네요. 문맹이신 분들 자원봉사하려고요. 제가 교육계에 있어서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깨시민으로 작은 노력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현장에 가도 그런 천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철님, 촛불 집회는 우리가 할 테니 당신들은 뒤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세요. 촛불 집회 참석 당신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당신들은 지금 당장 자한당, 검찰, 언론들 멈춰주세요. 지금 당장 제발요. 당신들이 여기서 누구실까요? 민주당 의원분들 음. 네, 안 나오셔도 되니까 열심히 그 얘기군요. 일해주시라고. 지금은 또 나와야 될 시기.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양경아님.
이웃나라 복도 지질이 없는 우리나라. 그런데도 우리가 똘똘 뭉쳐도 힘든데 나쁜 놈들과 한편 먹은 한심한 토착 외구들과 음흉하고 간교한 아베. 닉네임이 좀 깁니다. 행복과 변화 받아들일 준비 됐어? 나를 믿어 님. 일본 애들 머릿속에는 호시탐탐 어쩜 늘 남을 이용하여 그리 쉽게 침략하고 전쟁할 생각만 할까요? 지금 자한당, 검찰, 조중동 하는 짓이 아베가 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 개개인이 독립운동하듯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차니임님, 자한당 황교할 나베를 비롯해 저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총선에서 자한당은 60석 이하로 쪼그라들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최후의 발버둥입니다. 자한당 60석, 나의 예견에 내 목을 걸겠습니다. 자한당, 니들은 무엇을 걸래? 무엇을 걸 용기도 없는 쓰레기들. 문재인 정권이 절대 성공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정권이 실패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래서 단 1도 협력해 줄 수 없다는 니들은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창욱님, 반민특위의 성격을 띤 내년 총선에서는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시다. 공기물님, 내년 총선에는 제발 계엄령으로 국민들에게 총질하려는 쓰레기당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맙시다. 그 생각만 하면 소름 돋습니다. 조형조님, 부울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사 때문에 최근 경남 진주에 갔다 왔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는 문재인 퇴진 서명 받고 있습니다. 술자리 같은 데서요. 박근혜는 억울하게 탄핵됐다. 문재인은 치매의 도둑놈이다. 경제는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형제간에도 싸움 나는 분위기입니다. 부울경이 왜 저리 됐을까요? 그저 암담합니다. 예. 자, 저는 이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민주당 부류를 찍지 않았던 분들이 원래 있던 지역인데 거기서 민주당 싫어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쉽게 해요. 근데 대구 같은 데서 뭐 여기는 이제 PK 이야기지만 대구 같은 데서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구미에 민주당 시장에 당선되고 하는 건요. 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내고 오랫동안 관성적으로 자유한국당 부류를 찍었던 분들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 영향을 또 누가 받긴 받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실제로 부울경에서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김삼수님. 기레기 신문에 전화해서 조국 의혹은 의혹만으로 2달 열흘을 보도하더니 왜 나씨 의혹은 보도 안 하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확인된 것도 아니라고 해서 유튜브에선 난리 났다고 하니 지들은 유튜브와 격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여봐 기레기. 유튜브는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미줄이고 21세기식 아고라 광장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그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을 하고 정보를 교류했지. 닫힌 지금의 기레기 싸구려 시장 같은 곳이 아니라. 밤턴 소년단님. 저는 포털 다음만 이용하는데 요새 댓글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문재인 정부 농락하고 조롱하면서 조국 관련 뉴스 똥파리처럼 몰려듭니다. 총선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휩쓸리지 말고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전파해야겠습니다. 조까치님.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게 이제 시편 109편 28절에서 31절의 예, 내용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AGXCVBNM님. 미국에서 1급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LSD는 핵폭탄급이다.
팔이 잘려도 몇 시간 동안 잘린지도 모를 정도로 강력한 마약이다. 그런데 LSD가 아니고 대마가 어떻게 기사 제목으로 될 수 있는지. 기사 제목이 LSD가 되어야지. 와, 사실이라면 이거 어휴. 어마어마한 거네요. 네. 그 대마에 살짝 LSD를 탔다는 느낌 음. 이렇게 주는데 사실은 네. LSD를 대마로 만들어서 피우는 거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댓글이었고요. 이런 글이나 그러니까 댓글 이메일 주시는 분들 보면은 답답하시니까. 근데 요걸 이제 또 수천 개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고르시는 분들이 전 고생이라고 봐요. 세 분 고생하셨고요. 이걸 고를까 저걸 고를까 고민하실 때 많죠. 그렇죠. 이제 뭐 다 다른 분들도 다 뭐 나름 원칙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저희들도 비교적 좀 다양하게 고르려고들 많이들 노력하시는 것 같고 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출연하실 수 있도록 이제 겹치는 아이디는 좀 피하려고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들 얘기했듯이 일주일간의 이슈가 가급적이면 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근데 잘 반영이 되는지는 어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안 된 사람이 많겠어요. 된 사람이 많겠어요. 출연하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죠. 선정이 안 되신 분들한테 욕 좀 드시라고.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날의 시청자나 애청자분들은 진짜 네. 수준 높아요. 글 쓰는 것도 보면 막대는 악플은 없잖아요. 네. 어쩌다가 짜증이 나고 힘드니까 막 이제 서로 그러는 건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행복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소개를 못 해드리면 죄송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댓글은 아예 안 읽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가 다 모아서 평균을 내면 그게 국민의 목소리인 거지. 자, 그런 지점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날 한나인 계속 가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직장인 커플인데요. 저는 82년생 김지영 책도 사서 읽었고요. 남친은 책도 안 읽고 줄거리도 몰라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 꺼내면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그런 종류의 대화를 아예 안 했어요. 오늘 영화 개봉하고 일 끝나고 혼자 보러 가려고 예매했어요. 남친이 싫어할까봐 같이 보러 가잔 말도 안 했고요. 그런데 아까 연락이 오더니 오늘 뭐 하냐고 저녁 같이 먹자고 하길래 나 약속 있어 했어요. 무슨 약속? 하길래 그냥 친구랑 영화 보러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영화 볼 거냐고 자꾸 물어보길래 김지영 보러 갈 거야. 그랬더니 전화가 오네요. 여기부턴 대화한 대로 쓰겠습니다. 너가 그걸 왜 보러 가?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친구 누구랑 가는데? 걔가 보자고 했어? 누군데? 자기는 모르는 친구야. 친구 누구? 계속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친구랑 안 보고 나 혼자 보러 갈 거야. 너 혼자? 너 그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책을 재밌게 봐서 보러 가는 거야. 왜 그러는데? 책을 재밌게 봤다고? 너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싸움하다가 마지막엔 너 그거 보러 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나랑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화가 나서 그럼 헤어지면 되겠네. 난 영화 볼 테니까 밥은 너 혼자 먹어. 하고 끊었는데 계속 문자랑 전화가 와요. 김지영 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남자 죽이고 때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자가 살아온 내용을 책으로 낸 건데 그걸 왜 보지도 않은 사람이 싫어하고 욕하는지 왜 여태 이런 주제로 대화 한번 해보지 않았는지 후회되고 아쉽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계속 만남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이 남자분은 일단 82년생 그 김지영이 영화로 개봉했더만요. 네, 네. 이번 지금 주에. 1등 달리고 있더만요. 네. 예매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 내용 아시는 분? 저는 책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못 가게 할 정도의 뭐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82년생 김지영 책이나 영화를 언급만 해도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를 가르는 프레임으로 쓰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책을 안 읽거나 안 보셨거나 영화를 안 보셨거나 하는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꼴패미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너무 편견을 가지고 네. 계신 거네요. 그게 네. 사실은 우리의 그 엄마, 우리의 뭐 여자 형제 혹은 뭐 우리 내 여자친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해를 할 법한 그런 주제인데도 안타깝네요. 제가 82년생 임지혜인데요. 그래요? 네. 네. 여기서 폭탄 아우, 또 선언을 나이가 나오나. 아니 전 책을 읽으면서 나처럼 사는 다 나처럼 살았구나. 내 나이 또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릴 때 뭐 할머니들이 그 아들한테만 손자들한테만 뭘 챙겨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뭐 그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회사 다니면서 의뢰받게 되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또 아이를 낳고 아이 데리고 뭐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요즘 노키존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기듯이 그런 데서 오는 뭐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다들 겪고 있는 거구나 라고 그냥 느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남자들한테도 그냥 너 또래 너보다 더 나이 많은 그런 여성들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추천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씌워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깝고 그렇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82년생 김지영은 영화화되기 이전부터 그 계속, 소설로 나왔을 때도 이슈와 논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영화화된다는 얘기가 들렸을 때부터 누가 하냐를 가지고도 이제 말했듯이 온라인상에서 많이 논란이 됐고 심지어 지금은 평점 0점 주기 운동을 펼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 때문에 평점이 지금 네이버에서 완전히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는 한 번 약자가 계속 약자이지 않고 한 번 강자가 계속 강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시고 이게 뭐 남녀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세대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약자가 되는 어떤 계층 혹은 계급, 근데 이게 또 다음 세대가 되면 또 그 세대나 그 성별이 또 약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남녀 문제 나왔을 때 조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닙니다만 요즘 그 혹시 20대 청년들 중에 여혐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그분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교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교사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은 90%도 넘어요. 일부 학교는 80%, 90% 이상이 다 여자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 교육을 여성분들에게 맡기다 보니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학생들이 자랄 때 아무래도 이 여성이 여성을 이해한다고 남성들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가 못 하시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자랐다고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야단 맞고 내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엄마나 뭐 선생님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이런 어떤 피해의식이 조금 쌓여서 이제 이런 그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임진님 표정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아니, 저는 이게 네. 내가 더 힘들었어 이런 대결의 구도가 그래요? 아니라 네네. 그냥 그런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사회를 거쳐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그때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사는데 지금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어가 아니라 이런 서로가 힘든 거잖아요. 와이프가 힘들면 아내가 힘들면 남편도 힘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야 우리도 힘들거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니네만 힘들어? 여자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어. 이런 프레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성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서로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에서 봤을 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대화들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조금 평화롭게 같이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페미니즘이란 말만 써도 노딱이 붙어요. 유튜브가 그 정도인데 이제 우리 이제 포기했으니까 제가 이 노딱 재벌이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싫어하는 페미니즘은요 진짜
극우적 개념으로 네. 남자는 다 싫어. 네. 요게 우리가 그쵸. 싫어하는 페미니즘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82년생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나이 계산을 이렇게 쭉 보면 80년대 후반에 민주화 거치면서 사실 민주화 시기를 학교를 보내기 시작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 세대 이전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실제 막 5.18을 어려서나마 기억하고 이 과정들을 또 거치는 한 세대 뒤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아주 어렸을 때는 기억 못 할 테니까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실상 군사 독재가 끝나는 그 시기에 어떤 그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이나 그런 것보다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갖는 거부감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안에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는 거죠. 그 네이버 영화의 네. 평점이 이렇게 된대요. 남자는 영화에다가 1.89점 줬고요. 평점을 여성은 9.48점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선입견을 갖고 보면 그렇게 보일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명성님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말을 해줘.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래. 그러면 진짜 좋아 보여요. 대해보지도 않고. 근데 커투님은 되게 나쁜 사람이래. 근데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그런 선입견을 지우고 한번 보세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일부의 일베들류는 남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막 직장도 안 생기고 여자 때문에 어떻다고 하는데 우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여성분들이 당해왔던 그러니까 차별 당해왔던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뭐 잘 나간다고 해서 전체 평균이 높아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나는 항상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오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막 페미니즘이란 말은 거창한 이야기를 쓰지 않아도 이게 내 어머니, 내 부인, 내 딸 이 문제로 같이 얼마 가기 때문에 그게 남자건 여자건 간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고쳐 나가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난 남자니까 남자 편 들어야지. 그러면 내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한 묶음으로 봐야지 남녀가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82년생 김지영이 뭐 절대 그 뭐 페미니즘 이런 거를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그 에피소드 속에서 가해자인 남성들이 볼 때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때린 놈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마 그런 불편함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프레임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노마드나 이런 곳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했거든요. 여성이 나오는 영화가 있거나 하면은 또 그걸 페미니즘 영화라고 포장하면서 이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잖아요. 태극기 모독부대가 태극기를 모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세력들의 프레임 싸움에서 페미니즘이라거나 성평등주의라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그 안에서 남녀가 괜히 하지 않아도 되는 대결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봐도 대립 구도로 가는 이론은 사실 그 많이 그 뒤쳐져 있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두고 그리고 또 각자의 위치를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론들도 많이 또 요즘에는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누이 그다음에 뭐 내 여자친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그리고 또 우리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도 또 남자분들도 얼마나 또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또 그러니까 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 영혼들이 전부 다 슬퍼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수시로 있어요. 남성이라서 모든 남성들이 다 권력을 누리고 힘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서로를 좀 애틋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이 한 세상 살아가는 좀 서로 불쌍한 존재로 여기면서 갔으면 그런 마음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 그거 보러 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다. 헤어지세요. 맞아, 헤어져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요. 그래서 만약에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다고 하면 이런 거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아직도 이렇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를 억누르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페미니즘이네 뭐네 이야기하면서 너 그 영화 보러 가면 뭐 나랑 헤어지는 거다 할 정도면 결혼 안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대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네. 참. 좀, 네, 모든 문제의 남녀를 떠나서 맞아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것처럼 음. 그냥 남녀도 다 떠나서 음. 어떤 면에서든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기회 균등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혹시 일비하시는 분이 아닐까? 남자분이요. 어. 근데 일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영화 되게 안 좋다라는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야, 그거 여자 보면 되게 안 좋은 영화야. 뭐 안 좋게 물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슨 내용인지 보지도 않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82년생 김지영. 김지영. 네. 82년생 계셔가지고. 어때요? 82년생도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제일 공감이 됐던 거는 사실 어릴 때 그 뭐 집에 있는 모든 책들을 막 다 읽었었는데 거기 아빠 일기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일기가 있길래 그걸 우연히 봤는데 딸이 나왔다고 해서 할머니가 안 좋아했다 이런 식의 글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식의 그냥 작은 공감할 거리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저희 때는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이 후남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그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냐 했더니 맞아요. 막 이래서 그래서 너 이름이 후남일 거야.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시대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또 뭐 인권 개념이라든가 또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네. 그 영화는 또 책이랑 달리 좀 많은 것들을 걷어내고 그린 거라서 네, 그냥 많이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언급하신 적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예전에 노회찬 의원께서 살아계실 때 문 대통령한테 선물도 했다는 그 책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책과 또 영화는 다르니까 한번 보시고 요즘 사람들이 무슨 영화 보고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뭐 생각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아닐 거고 그쵸. 그냥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82년 정도에 태어난 여성들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이런 것들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니까 너 그거 보러 가면 나랑 헤어지는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은 이게 독재였지 뭐.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오는 게 사실 아닌가 싶은데 역설이 아닌가 싶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댓글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생각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세 분도 고생하셨고 이게 당장 나와서 방송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댓글을 감시하는 그렇다고 삭제할 능력, 삭제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댓글들 중에 어떤 걸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은 다음 주에 뵙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의도에 나가시거나 또 개인적인 어떤 영물을 보시거나 어쨌든 만족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